네, 교수님, 이번 강연을 통해서 척수 손상 치료제 개발 연구에 대해서 정말 매력을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멋진 강연을 해주신 이지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SNS 사전 질문과 실시간 댓글 질문에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지은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사전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수 손상 치료가 가능해지면 혹시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쪽 뇌 손상에 의한 마비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까 강연을 들으셨으면 좀 답이 된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척수 손상과 뇌는 또 다르긴 합니다. 척수 손상은 보통 축삭의 다발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뇌 손상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금 손상이 되고 그게 점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똑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플록세틴을 제가 뇌졸중 모델에서도 했듯이 뇌 손상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장벽의 파괴가 굉장히 큰 중요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 그 환자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알게 되는 메커니즘이 뇌질환에 대한 메커니즘과 굉장히 서로 맞물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척수 손상하면 오래된 환자들 치료도 가능한지, 혹시 척수 손상하면 90년대 인기 스타인 강원래가 생각나는데 강원래와 같은 환자들에게도 희소식일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척수 손상 치료제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앞에서 초반에 약을 넣어서 더 이상 그 손상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어떤 것들을 해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네. 그 상태로 멈추거든요. 근데 그런 만성 척수 손상 환자들한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줄기세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많은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와 같이 연구하고 계시는 아산병원에 계시는 그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만성 척수 손상 환자, 1년 이상 된 환자들을 모아서 임상 실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임상 이상에서 굉장히 상당한 그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이 몇 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페일을 하긴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많은 그 10명 중에 한 2명 이렇게 굉장히 좀 퍼센테이지가 낮아서 이걸 좀 더 이 세포를 더 능력 있는 능력자 세포로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한다던가 세포와 함께 어떤 병행 치료를 한다던가 하면서 이 세포 치료제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성 척수 손상 환자의 타겟을 해서 지금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환자의 어떤 치료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보조적인 걸로 이렇게 로봇 같이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것들도 요즘에 많이 하고 또 뇌신경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일 때 뇌 조직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활성이 되고 또 그렇게 되는지를 그 뇌에 있는 그런 전기 신호를 읽어서 그 신호들을 이렇게 주면 그러면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해서 약간 뇌공학과 그리고 로봇공학자들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치료제를 맞는다고 해도 바로 못 걷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조금이라도 할 수 네, 있게끔 그렇죠.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이 부분도 정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급성 척수 손상 환자는 초반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병원 오면서 음, 너무 심하면. 그리고 아직은 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그 이 척수손상 환자는 굉장히 길게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척수손상 받아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분들은 지금 다 만성 척수손상 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타겟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나 아니면 다른 보존적인 어떤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개발하면 좀 한결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척수 손상이 있을 때 동반되는 병이나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척수 손상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욕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목 부분이 이제 경추 부분에 손상이 됐을 때는 전신마비가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잖아요. 또 하반신이어도 그러면은 그냥 계속 앉아 있게 되는데 욕창이라는 건 움직임이 없이 환자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바닥과 맞물려지는 부분들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환이고 그것이 결국 폐혈증 같은 걸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폐혈증. 근데 이게 이런 그 욕창이 굉장히 그 척순성 환자한테서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요. 또 장기들도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아까 저희 쥐들도 제가 방광 마사지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환자분들의 어떤 그 신체 장기의 기능들은 다 각기 다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은 당연히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척수 손상 환자는 뇌를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 환자가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단절돼서 이렇게 지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척수 손상 환자에게 너무 힘든 또 하나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척수 손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장기나 아니면 우울증까지도 동반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참 마음이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척수 손상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고정 수입이 없을 텐데 치료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를 뒷받침해주는 복지 제도 도입이 가능할까요? 사실 가능해야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한 명이 평생 동안 10억 원보다 사실 더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비용들을 사실 들고 본인이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서 벌어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 네. 생각을 하면 상당히 많은 그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 제도가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척수 장애인 협회라든가 또 다른 그런 협회들에서 계속 그러한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변에 지나다니면 장애인이 없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장애인들은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선진국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오픈 마인드가 된 것 같습니다. 척수 장애인들은 사실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다 정상이고 어떤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의 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점점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척수 장애인 그 환우분들이 이런 그 사회로의 복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그리고 저희들의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척수 손상 환자는 아까 생각했듯이 저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게 사회가 같이 떠안아야 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중에 이제 비용 또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사회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도 뒷받침해 줘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도 훨씬 많이 줄겠죠. 네. 그러면서 어떤 자기 성취가 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시간 댓글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척수 손상도 암 1기부터 말기와 같이 심한 정도에 따라 분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손상에 따른 회복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되는 건가요? 마비 위치에 따라 분류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아시겠죠?
정답은 마비 위치에 따라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그러니까 경추가 손상됐으면 음. 그 이하로 마비된 부분 이하로는 마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두 번째 강연 속에서 이 질문을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루TV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척수 손상으로 내적, 외적으로 발생하는 주대 영향은 무엇이 있고 현재 외국에 비해 대한민국에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왠지 이미 답이 되셨을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내적으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 네. 신경세포가 죽고 또 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넓어진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그 척수 안에 있는 아주 조금의 재생에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높여주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 발생되는 영향은 그런 사고 같은 것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런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척수 손상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선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실 외국도 답이 없고요. 아, 저희도 답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강연한 부분들이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풀고 싶어하는 그 숙제의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BBB 손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줄기세포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식으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 게 이걸 좀 한번 해보자 해서 다각적으로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벨상 수상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근두근 상자TV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척수 손상을 연구하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하나요? 연구실에 계신 연구원들의 전공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수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이런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저는 생물학과를 나왔고요. 또 다른 분들도 분자생물학과, 생물학과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는 또 화학과도 나올 수 있고 의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로봇공학자가 척수손상 치료에 대한 거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쥐를 만지고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생물, 화학 이런 쪽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를 어딜 갔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과를 갔지만 거기에서 다시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을 이런 신경생물학 쪽 관련한 분야로 오게 되면 충분히 함께 연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 분야가 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공학이나 이런 네. 그 후에 이제 전공을 다른 걸로 바꿔서라도 네네. 가능하다는 부분이 그리고 네. 최근에는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그 척수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나는 하이드로젤로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채워서 거기에 신경세포를 좀 얹으면 신경세포가 어디 막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딱 머물러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어서 지금은 치과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조직공학 하시는 분들도 함께 연구하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이 이제 함께 이 네네.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척수 손상은 다른 장기처럼 수술로 복구가 불가능한 건가요? 나노 입자 같은 걸로 복구는 가능하지 않나요? 네. 방금 네, 가능할 것도 같아요. 나중에는. 근데 현재는 수술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척수를 계속 찌르고 있는 그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환자가 왔을 때 찍어보고 이게 뼈 조각이 거길 누르고 있거나 찌르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 빼내는 수술을 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치료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척수를 열어서 수술로 그 빈 공간에 줄기세포를 쏘아주는 일을 하긴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노입자 같은 것들도 충분히 저희의 이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GG299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척수 손상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이 척수 손상에 대한 거를 이제 미국에 이렇게 나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접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여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첫 번째는 치료제가 없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네. 나이하고도 관계가 없이 생길 수가 있는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생겨, 뭐 내가 이렇게 굉장히 다이어트 식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편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에서 네. 그렇지만 답이 없다는 부분에서 좀 연구할 가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연구하시는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싶었고요. 아까 전에 강연 슬라이드 자료 중에 이제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신 거죠? 네네네. 아까 그 네, 맞아요. YTN 네, 기사를 보니까 그 교수님 덕분에 이쪽으로 네네. 연구하시게 되신 것 같네요. 네. 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팬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항우울제 약물 이외에도 효과가 증명된 약물이 또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약물을 개발할 때 두 가지 컨셉으로 해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약물들 중에서 다른 적응증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우울증 치료제처럼 그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메커니즘을 보다 보니 이걸 블락하는 약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학문적으로도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요즘에는 저희가 그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억제하는 약물로서 알게 된 것이 갈산이라고 해서 그 보이차에 되게 많은 그런 천연물 성분인데 그것도 이런 척수 손상 후에 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의 그런 그 손상을 굉장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MP라는 그 유전자가 발현할 때 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JMJ3라는 물질이 있다고 아주 네. 뒤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갈산이 그 JMJ3를 직접 붙어서 걔를 그 JMJ3의 활성을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연쇄적으로는 JMJ3를 억제하니까 MMP가 안 나오고 그러면 얘가 결국은 BBB를 막 녹여내질 못하니까 손상이 덜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갈산도 있고 또 다른 천연물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또 프로토카테큐익 애시드라고 해서 양파 껍질에 많이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만을 모아가지고도 실험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척수 손상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들어보고 답변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소감이 어떠셨는지. 사실은 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구실 안에서 하는 거는 누가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척수가 뭐야? 척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 어려운 부분들로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질환은 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신다면 또 저 또한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이렇게 이제 누구나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과 교수님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그런 가설을 세우거나 네. 이런 부분도 그분 정말 재밌었죠. 네,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어렵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호기심부터 네네. 시작되고 그랬으면 관찰부터 좋겠습니다. 시작을 한다는 게 정말 이제 우리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요과학 강연을 여기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오늘 강연을 해주신 이지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긴 시간 모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요과학 강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립과학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요과학 강연은 11월 7일 토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주제는 빛을 이용한 나노 소재 평가 기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토요과학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마지막 인사 같이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